지금은 낭독 중. 죽여 마땅한 사람들. 1장 테드. 안녕하세요. 여자가 말했다. 히스로 공항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 바에 앉아있던 나는 옆에 빈 의자 등받이에 놓인 손을 바라보았다. 주근깨 투성이의 창백한 손. 그리고 시선을 들어 낯선 얼굴을 바라보았다. 절 아십니까? 내가 물었다. 딱히 눈에 익은 얼굴은 아니었지만 미국식 억양, 빳빳하게 다린 흰 셔츠, 딱 달라붙는 스키니진,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로 보아 아내의 정 떨어지는 친구들 중 한 명인 듯도 했다. 유감스럽지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마시는 술이 궁금해서요. 앉아도 될까요? 여자는 가죽을 씌운 회전식 수틀에 길고 가냘픈 몸을 구겨넣더니 바에 가방을 올려놓았다. 그거 진인가요? 여자가 내 앞에 있는 마티니를 보며 물었다. 핸드릭스죠.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바텐더에게 손짓해 올리브 2개를 넣은 핸드릭스 마티니를 주문했다. 머리를 뾰족뾰족 세우고 턱에 피지가 번들거리는 10대 소년 바텐더가 마티니를 내오자 그녀는 나를 향해 술잔을 들어 보였다. 나 역시 한 모금 정도 남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해외여행 예방접종을 위해 건배. 나는 잔을 비웠고 한 잔 더 주문했다. 그녀가 자기소개를 했지만 이름은 바로 잊어버렸다. 나도 내 이름을 말해주었다. 테드 스번슨이 아닌 테드라고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그랬다. 우리는 사방이 가죽으로 도배되고 조명이 너무 많은 히스로 공항 라운지에 앉아 각자 술을 마시며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고 둘 다 보스턴 로건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여자가 가방에서 얇은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한 덕분에 그녀를 찬찬히 바라볼 기회가 생겼다. 미인이었다. 긴 빨간 머리, 열대지방의 바닷물처럼 투명하고 초록빛이 도는 푸른 눈동자.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탈지우처럼 푸르스름할 지경이었다. 그런 여자가 바 옆자리에 앉아 내가 마시는 술을 궁금해한다면 이제부터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공항 라운지 바에서라면 얘기가 다르다. 여기서는 조금 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해도 금세 반대 방향으로 갈라서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사 이 여자가 보스턴에 간다 해도 나는 출장을 떠나기 전 아내와 있었던 일로 아직 화가 잔뜩 난 상태였다. 영국에 머무는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 생각뿐이어서 제대로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었다. 확성기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는데 2단어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보스턴과 지연. 나는 선반 안쪽에 달린 조명등 불빛을 등진 채 일렬로 늘어선 술병들 위에 전광판을 힐끗 봤다. 우리 비행기의 이륙 시간이 1시간 늦춰졌다. 한 잔 더 마셔야겠군요. 내가 사줘. 내가 말했다. 좋아요. 그녀는 책을 덮고 표지가 위로 가게 해서 가방 옆에 내려놓았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1월의 두 얼굴. 책 재미있어요? 작가의 최고작은 아니네요. 비행기가 지연되었을 때 재미없는 책만큼 끔찍한 것도 없죠. 당신은 뭘 읽나요? 신문요. 책은 별로 안 좋아해서. 비행기 안에서는요? 술을 마시죠. 살인 계획을 짜거나. 재밌네요. 그녀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인중에 주름이 잡히고
가지런한 이와 핑크색 잇몸이 살짝 보일 정도의 한박 웃음. 나이가 궁금했다. 처음 봤을 때는 나와 비슷한 30대 중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미소와 콧잔등에 흩어진 옅은 주근깨 때문에 더 어려 보였다. 28쯤? 아내의 나이다. 물론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고요. 내가 덧붙였다.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나는 간단히 설명했다. 신생 인터넷 기업에 자금을 대고 조언하는 일을 한다고. 그 기업이 전도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곧바로 팔아버린 덕분에 내 재산의 대부분을 벌어들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또한 굳이 일하지 않고도 여생을 보낼 수 있으며 1990년대 후반 IT 버블 붕괴가 일어나기 직전에 발을 뺀 소수의 인터넷 사업가들 중 하나라는 말도. 그런 사실을 감춘 이유는 딱히 없다. 그저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새로운 길동무가 내게 실망할까, 혹은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우려해서가 아니다. 나는 내가 번 돈에 일말의 죄책감도 없다. 당신은요? 무슨 일을 하죠? 내가 물었다. 윈슬로 대학에서 일해요. 문서 보관 담당자죠. 윈슬로 대학은 보스턴에서 32km 떨어진 녹음이 우거진 교외에 있는 여자 대학교다. 나는 문서 보관 담당자가 하는 일을 물었고 그녀 역시 나름대로 간단히 답했다. 대학의 문서를 수집해 보관하는 일을 한다고. 그럼 윈슬로에 사십니까? 내가 물었다. 네. 결혼은? 안 했어요. 그쪽은요? 그 사이에 여자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휙 움직여 내 왼손에 반지가 있는지 살폈다. 했습니다. 불행히도. 난 그렇게 대답하고는 왼손을 들어 올려 반지를 끼지 않은 약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공항 라운지 바에서 당신 같은 여자가 옆에 앉을 경우를 대비해 결혼 반지를 빼놓은 건 아닙니다. 원래 반지는 끼지 않아요. 답답한 느낌이 싫어서요. 왜 불행히도 라고 했죠? 그녀가 물었다. 말하자면 깁니다. 비행기가 지연됐잖아요. 정말로 내 추악한 인생 얘기가 듣고 싶어요?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 얘기를 하려면 한 잔 더 마셔야 합니다. 나는 빈잔을 들어 올렸다. 당신도 마실래요? 아니요, 고맙지만 됐어요. 난 2잔이 한계거든요. 여자는 이로 올리브를 이쑤시개에서 빼내 톡 깨물었다. 핑크빛 혀 끝이 살짝 보였다.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마티니는 2잔은 너무 많고 3잔은 늘 부족하다. 재밌네요. 제임스 서버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난 그렇게 말하며 희주고 웃었다. 원래 유명한 구절을 내가 한 말인 척하려니 약간 멋쩍기는 했지만. 바텐더가 불쑥 내 앞으로 왔고 나는 한 잔 더 주문했다. 진을 마시면 늘 그렇듯이 입가가 기분 좋게 무감각해졌고 이대로 가다가는 술김에 너무 많이 떠들어댈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공항의 법칙이 있지 않은가. 설사 길동무가 우리 집에서 겨우 32km 떨어진 곳에 산다 해도 난 벌써 그녀의 이름을 잊어버렸고 평생 다시 볼 일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낯선 사람과 술을 마시며 얘기하자니 꽤나 즐거웠다. 생각을 입 밖에 내기만 했는데도 분노가 조금은 해소되었다. 그래서 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현재 보스턴에 살고 있다고. 지난해 9월 어느 날 우리 부부는 메인주 남쪽 해안가에 있는 케네위긴이라는 호텔에 일주일을 머물렀다. 그러다가 그 동네와 사랑에 빠져버렸고 해안가의 부지를 사들였다. 아내 미란다는 예술과 사회적 행위라나 뭐라나 하는 분야에 석사학위가 있었기에 자신이 건축 설계 사무소와 공동으로 집을 설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최근 브래드 다겟이라는 시공업자와 함께 작업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케네윅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부인과 브래드가? 두 번째 올리브를 입속으로 미끄러뜨리며 여자가 물었다. 네. 확실해요? 난 더 자세히 설명했다. 미란다는 결혼 생활에 점점 실증을 내던 참이었다. 결혼 첫 해에는 보스턴 사우스엔드에 있는 우리의 신혼집을 꾸미는 데 열심이었다. 그 후에는 소아지구에 있는 친구의 갤러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그때쯤 나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미 권태기에 들어섰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저녁 식사 도중에 대화가 끊기기 시작했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달라졌다. 더 중요한 점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서로를 정리해 주었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관계 초반에 나는 아내를 고급 와인과 자선 파티의 세계로 인도하는 부유한 사업가였고 아내는 태국 해변가로 여행을 떠나 싸구려 술집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보헤미안 아티스트였다. 진부한 조합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효과 만점이었다. 우린 모든 면에서 찰떡궁합이었고 비교적 잘생긴 편인 내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사람들의 눈길을 전혀 끌지 못한다는 상황조차 즐거웠다. 아내는 다리가 길고 가슴은 풍만하고 얼굴은 하트 모양에 입술은 도톰했다. 밤색 머리카락은 늘 검은색으로 염색해 막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다녔다. 잡티 하나 없는 피부라 화장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검은 아이라인을 그리지 않고서는 집을 나서지 않았다. 나는 바나 레스토랑에 갈 때마다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남자들을 여러 보았다. 내 마음이 투사된 탓인지 몰라도 남자들의 눈길은 굶주린 듯 원시적이었다. 그런 놈들을 보고 있자면 일상적으로 무기를 들고 다니던 시절에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싶었다. 케네윅으로 떠난 여행은 다분히 충동적이었는데 둘이서 시간을 보낸 지 1년도 넘었다는 미란다의 불평 때문이었다. 그때가 9월 셋째 주였다. 처음 며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따뜻했다. 하지만 수요일이 되자 캐나다에서 휩쓸고 내려온 폭풍우 때문에 스위트룸에 갇혀 지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호텔의 지하 펍에서 알라가시 화이트 맥주를 마시고 바닷가재를 먹는 것뿐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는 기온이 서늘하고 건조해졌다. 햇빛은 더 회색빛을 띠었고 황후는 더 길어졌다. 우리는 스웨터를 사서 입고 1.5km가량의 절벽 산책로를 걸었다. 산책로는 호텔 북쪽에서 시작해 굽이치는 대서양과 절벽 가장자리 사이를 구불구불 돌아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외선 차단제 냄새가 진동했던 습한 공기는 짭조름하고 상쾌한 공기로 변해 있었다. 우리 부부는 케네윅과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지다 못해 산책로 맨 끝 로즈잎으로 뒤덮인 부지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적힌 판매 중 간판을 발견하자마자 나는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1년 뒤 로즈잎 덤불은 모두 제거되었고 기초공사를 거쳐 방 8개짜리 저택의 외관이 거의 완성되었다. 우리는 브래드 다겟을 책임 시공업자로 고용했다. 다부진 체격의 이온남 인근은 수많은 검은 머리에 염소 수염을 길렀고 코는 휜 듯했다. 내가 보스턴에서 MIT를 막 졸업하고 블로그 중심의 검색 엔진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청년들에게 창업 조언을 해주는 동안 미란다는 케네윅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아예 호텔에서 지내며 공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타일 하나, 붙박이 가구 하나에도 일일이 참견했다. 9월 초가 되었을 때 나는 몰래 아내를 찾아가 깜짝 놀래주기로 했다. 보스턴의 95번 주간고속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그녀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남겼다.
정오 직전 케네윅에 도착해 호텔로 가서 아내를 찾았다. 직원들은 그녀가 아침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공사 중인 집으로 차를 몰았고 자갈이 깔린 진입로에 주차된 브래드의 포드 F150 뒤에서 차를 세웠다. 미란다의 민트색 미니 쿠퍼도 거기 주차되어 있었다. 3, 4주 만의 방문이었는데 공사가 눈에 띄게 진척된 걸 보니 흐뭇했다. 창문은 모두 제자리에 뚫려 있었고 저택 아래쪽 정원에 깔려고 내가 직접 주문한 청석 타일도 도착해 있었다. 나는 집 뒤쪽도 둘러봤다. 2층 침실마다 발코니가 달려있고 방충망에 설치된 1층의 베란다는 거대한 석조 파티오로 이어졌다. 파티오 앞에는 풀장을 만들려고 파놓은 네모난 구덩이가 있었다. 파티오의 돌계단을 오르던 나는 바다 쪽으로 난 부엌 창문 너머로 브래드와 미란다를 발견했다. 내가 왔다는 걸 알리려고 창문을 두드리려던 찰나 나도 모르게 멈칫했다. 두 사람은 새로 설치한 석영조리대에 몸을 기댄 채 창문 너머로 케네윅 코브 쪽 전망을 보고 있었다. 담배를 피우던 브래드가 다른 쪽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에 젤을 톡 터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내가 멈칫한 이유는 미란다 때문이었다. 그녀의 자세. 조리대에 기댄 채 브래드의 넓은 어깨 쪽으로 몸을 돌린 자세에 무언가가 있었다. 너무나 편안해 보였다. 브래드가 불붙은 담배를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주자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들어 올려 길게 한 모금 빨았다. 그러고는 다시 브래드에게 담배를 돌려주었다. 담배가 오가는 동안 둘 중 누구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 순간 난 두 사람이 함께 잤을 뿐 아니라 서로 깊이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다. 제일 먼저 치밀어 오른 감정은 분노나 당황스러움이 아닌 공포였다. 파티오에서 두 사람의 친밀한 순간을 훔쳐보는 걸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 나는 정문으로 뒷걸음질 쳤고 베란다를 가로질러 유리문을 활짝 열고는 아무도 없어? 라고 외쳤다. 집안에 내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여기야. 미란다가 외쳤고 나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아까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많이는 아니었다. 브래드는 커피잔에 담배를 비벼 끄고 있었다.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테디? 미란다가 말했다. 장난으로 시작된 이 애칭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내뿐이다. 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테드. 집을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브래드가 말했다. 미란다는 조리대를 돌아 나와 내 입꼬리에 키스했다. 그녀에게서 고급 샴푸와 말보로 냄새가 났다. 좋네요. 내가 주문한 타일도 도착했고요. 미란다가 웃었다. 이이에게 고르라고 한 물건은 그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브래드도 조리대를 돌아 나와 내게 악수를 청했다. 큼직하고 손가락 관절이 붉어진 손은 메마르고 따뜻했다. 집안을 구경시켜드릴까요? 두 사람이 집안 곳곳으로 날 끌고 다니는 동안 브래드는 어떤 건축 자재를 썼는지 설명했고 미란다는 어떤 가구를 어디에 놓을지 말했다. 나는 차츰 내가 본 장면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두 사람 다 내 앞에서 특별히 긴장하는 것 같지 않았다. 어쩌면 둘은 그냥 가까운 친구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나란히 서서 담배를 나눠 피울 정도의 친구. 미란다는 스킨십을 좋아해서 여자친구에게도 팔짱을 끼는가 하면 아는 남자를 만나거나 헤어질 때도 입술에 키스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집안을 구경한 뒤 미란다와 나는 차를 몰고 케네위긴 호텔로 가서 지하 펍인 리버리에서 점심을 먹었다. 겉이 새까매질 정도로 바싹 구운 해덕대구 샌드위치를 각자 하나씩 먹었고 나는 스카치앤드 소다를 2잔 마셨다. 브레드 때문에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된 거야? 내게 담배 피우는 걸 들켰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내가 물었다. 뭐라고? 그녀가 미간을 찡그리며 물었다. 당신에게서 살짝 담배 냄새가 났거든. 아까 집에서. 한두 모금 몰래 피웠을 거야. 그렇다고 담배를 다시 피우는 건 아니야, 테디. 상관없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집 공사가 거의 다 끝났다는 게 믿겨져? 내가 짜놓은 케첩에 프렌치 프라이 하나를 푹 담그며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한동안 집 이야기를 했고 나는 아까 본 장면이 한층 더 의심스러웠다. 미란다의 행동에서는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주말 보내고 갈 거야? 그녀가 물었다. 아니,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고 들렀어. 오늘 밤 마크 라프랑스와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 취소하고 여기 있어. 내일 날씨가 끝내주게 좋을 거야. 오늘 미팅 때문에 마크는 비행기까지 타고 왔어. 게다가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고. 원래는 미란다와 함께 호텔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오후 늦게야 떠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 돈으로 짓는 호화로운 부엌에서 브래드와 미란다가 다정하게 있는 꼴을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 내게는 새로운 계획이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다시 공사 중인 저택으로 그녀를 데려다 주었다. 그런 다음 곧장 95번 고속도로로 빠지지 않고 1번 도로를 달려 키터리에서 남쪽으로 400m가량 떨어진 아울렛 매장들이 쭉 늘어선 곳으로 갔다. 그중 키터리 트레이딩 포스트라는 아웃도어 용품 매장 앞에 차를 세웠다. 지금까지 그 앞을 숱하게 지나다녔지만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5분 동안 카무플라주 무늬의 방수 바지, 후드가 달린 회색 레인코트, 알이 큰 보잉 선글라스, 최신식 쌍안경을 구입하며 $500 가까이 있었다. 그러고는 크레이트 앤드 배럴 맞은편의 공중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레인코트에 후드를 쓰고 보잉 선글라스까지 쓰니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았다. 적어도 멀리서 볼 때는. 다시 북쪽으로 차를 몰아 케네위 코브 근처의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 2대의 픽업 트럭 사이에 내 아우디 콰트로를 끼워 넣었다. 미란다나 브래드가 이 주차장까지 올 이유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내 차를 눈에 띄게 주차해둘 이유도 없었다. 바람은 잦아들었어도 낮게 내려앉은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고 따뜻한 안개비가 대기 속에 흩날리기 시작했다. 나는 해변가의 축축한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부서진 바위와 이파란 무더기를 올라 절벽 산책로 초입에 들어섰다.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대서양 풍경 대신 포장된 산책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산책로는 비 때문에 미끈거렸고 지상으로 돌출된 나무 뿌리로 인해 군데군데 파손되었다. 또 일부는 완전히 부식되어서 빛바랜 표지판이 위험을 경고했다. 이런 이유로 이 산책로에는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았고 그날 오후에 본 사람이라고는 보스턴 브루인스 팀의 유니폼을 입은 10대 소녀뿐이었다. 소녀에게서는 방금 전 마리화나라도 피우고 온 듯한 냄새가 났다. 우리는 시선을 피한 채 인사도 나누지 않고 서로 지나쳤다. 산책로 끝부분에 이르자 무너진 시멘트 벽이 나타났다. 석조 오두막의 뒤쪽 토지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한 벽이었는데 오두막부터 400m가량 미개발지가 이어지다가 우리 집에서 끝났다. 갑자기 산책로가 해수면 높이로 뚝 떨어지더니 여기저기 뜯긴 부표와 해초가 흩어진 바위투성이의 짧은 해변을 가로질러 자라다만 가뭄비 나무들 사이를 지나 가파르게 올라갔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자 나는 비에 젖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미란다나 브래드가 집 밖으로 나올 확률은 매우 적었기에 로즈잎을 치운 공터가 나오기 직전 절벽 아래쪽을 따라 튼튼한 관목들로 이뤄진 잡목림 속에 자리 잡을 작정이었다. 혹시 둘 중 누구라도 밖으로 나와 쌍안경을 든 나를 본다 해도 새를 관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 그들이 내게 다가올 경우에는 얼른 산책로로 후퇴할 수도 있었다. 여기저기 파인 흔적이 남은 땅 위로 어렴풋이 우리 집이 보이자 새삼 바다를 마주보는 저택 뒷면이 길에 면한 앞면과 정반대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천연 석재박판으로 마감한 저택 앞면은 작은 창문이 서너 개 있었고 우뚝 솟은 진갈색 나무문에 지나칠 정도로 큰 아치가 있었다. 반면 저택 뒷면은 베이지색으로 칠한 목재로 마감되었고 똑같은 발코니와 똑같은 창문들 때문에 중형 호텔처럼 보였다. 난 친구가 많아. 왜 손님방이 7개나 필요하냐고 묻자 미란다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마치 집에 왜 배수관을 설치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라도 받은 듯한 눈초리로 날 바라보았다. 분재처럼 뒤틀리고 구부러진 채 자라다만 가문비나무 아래가 집을 관찰하기에 적당해 보였다. 앞에 있는 축축한 땅 위로 엎드려 쌍안경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렸더니 마침내 초점이 잡혔다. 집과는 45m 정도 떨어진 거리였기에 창문 안쪽이 훤히 보였다. 1층을 쭉 훑었지만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아 2층을 훑었다. 아무도 없었다. 쌍안경을 내려놓고 맨눈으로 집을 훑으며 잠시 눈을 쉬었다. 저택 앞면 진입로가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을 걸 그랬다. 내가 본 바로는 집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다. 아까 미란다를 내려줄 때 주차되어 있던 브레드 다깃의 트럭이 그대로 있기는 해도. 몇 년 전 인터넷 회사 투기꾼인 지인과 낚시를 간 적이 있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바다 낚시를 제일 잘하는 친구였는데 수면만 보고도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냈다. 눈의 초점을 흐리게 해서 가시거리에 있는 모든 사물을 동시에 보는 것이 비결이라고 했다. 그렇게 보면 잠깐 스쳐가는 움직임이나 수면의 변화까지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나도 그 방법을 써봤으나 가벼운 두통만 얻었을 뿐이다. 쌍안경으로 다시 한번 집안을 훑어봤는데도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자 그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눈앞의 모든 사물을 흐릿하게 만든 다음 주의를 끄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집을 바라본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 거실로 쓰일 예정인 북쪽 맨 끝 공간의 높은 창문 너머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나는 쌍안경을 들어 창문에 초점을 맞췄다. 브래드와 미란다가 막 그곳에 들어서고 있었다. 둘의 모습이 비교적 또렷하게 보였다.